양지연 없어요? 구도원? 구도원? 구도원 없어요? 김가은? 김가은? 없어요? 김건? 네. 김도희? 네. 어디? 김보미? 김서연? 김서연? 없어요. 김정민? 예. 레일라? 레일라?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신하르? 박서연? 박서연? 없어요? 오, 뭔 날이 왜 이래? 박지현? 네. 박한희? 네. 변지민? 우원진? 이주희? 이지혜? 이지윤? 이치칭? 이문소? 장원? 정시연? 정시연 없어요. 정재헌? 네. 네. 정지호? 네. 차동규? 어디? 천덕유엔? 최영환 7? 최영환 7 없어요. 최영한 8. 네. 최재모? 최재모? 주지우? 미즈키? 허정준? 문선미? 유경민? 황수빈? 황수빈? 네. 문민준? 문민준 없어요. 김현준? 한승수? 네. 펑딩? 펑딩 없어요? 자. 오늘도 이제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자. 순서가 자, 오늘 11월 22일 이지윤, 이치칭, 이문소, 장원, 정시연, 정재원 등입니다. 네, 이지윤 먼저 발표해 주세요.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이 앞에 여기 불 좀 끌까요? 저 맨 뒤쪽에 있는 학생 좀 꺼주세요. 요 맨 앞 칸만 꺼주세요. 그리고 이건가? 그쵸. 자, 발표 시작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술문화 영상학과 이사
발표할 작품은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핀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섬세한 표현의 정수를 보여준 아르놀핀 부부의 초상은 1434년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남녀가 먼저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강아지, 샹들리에, 거울 등 다양한 오브제들이 보입니다. 남녀의 행동을 보면 꼭 손을 잡고 있으며 엄숙한 표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얀바네이크가 얼마나 섬세한 화가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옷을 살펴보면 곱은 모피의 털부터 드레스의 미세한 절개선까지 그려냈습니다. 그의 섬세한 표현 방식은 이 그림 속 아르놀피니 부부의 부유함을 그려내기에 아주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남악신, 강아지의 털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려낸 것에서 얀바네이크가 얼마나 섬세한 화가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얀바네이크의 섬세한 표현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오브제, 현실에 가까운 치밀한 묘사를 보여주며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상징하는 다양한 오브제들에는 마르가리타 조각상, 단 하나의 샹들리에 있는 단 하나의 초, 거울, 개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마르가리타 조각상은 출산을 상징하고 단 하나의 초는 신의 눈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은 신의 가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서약임을 의미합니다. 그 서약의 증인으로 선 사람을 비추는 오브제가 바로 거울입니다. 이 그림에서 거울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 뒤에 보는 시선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이 공간이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서약을 본 사람이 더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 2명, 3명이 더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글씨를 보면 얀바네이크 화가 자신이 이 서약을 보았음을 글로써 나타냈습니다. 이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그림이 진짜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편 기이함도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북쪽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과학적 완결성보다는 현실에 최대한 가까운 치밀한 묘사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의 질감을 그림에 그대로 표현할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그림 속 얀바네이크는 섬세한 질감과 빛으로 북쪽 르네상스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빛이 창문에서 내려와 남자의 얼굴을 지나 뒤쪽에 보이는 유리 목주, 개의 눈동자에서까지 저민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얀바네이크는 유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유화 물감을 아주 얇게 여러 번 칠하여 각각의 겹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풍부한 색채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화를 활용하여 현실에 가까운 질감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그 르네상스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소실점을 사용한 원근법을 사용했을 때 방 안의 각종 물건과 상징들을 의도한 만큼 담을 수 없어서 그는 여러 개의 소실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인간보다는 거인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 북쪽 르네상스의 특징인 국도의 현실적인 표현과 르네상스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낯설게 비현실적인 구도가 합쳐져 매혹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치칭
푸실리라는 예술가인데요. 먼저 푸실리는 낭만주의 화가이고, 낭만주의라는 게는 양식이랑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유럽 전역에서 선행한 사조로 색채와 빛을 주요 현실 요소로 활용하여 초월적, 초자연적, 이국적인 조제를 표현한 예술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낭만주의 운동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낭만주의 운동은 문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계몽주의와 거전주의에 대한 반동이며, 낭만주의는 작가의 개성,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 현실과 규식에 대한 무관심, 기괴하거나 신비한 요소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으면은 상당히 기괴하고 신비한 요소를 들어갔습니다. 낭만적이라는 단어는 독일 기관사 이테레움에서 낭만적 시를 익히는 이후 상상적, 원시적, 낭만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푸슬린이라는 예술가가 활동 분야가 유화이고 낭만주의 화가이며, 간단하게 푸슬린 설명하자면은 1762년 친구와 함께 칠리에 부패한 치안 판사를 고발하고 도시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동지에 여행했고요. 낭만주의 운동의 철학적 기반을 담당한 루소의 글을 읽고 이를 응원했고요. 좀 문평 활동도 계몽주의적 가치관을 갖추고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가치로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푸슬린의 첫 그림이고요. 1760년대 후반부터 푸슬린은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고요. 1782년 이 그림은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전시를 했고, 이 그림은 푸슬린 낭만주의 화가의 주요 반열을 올려놓았습니다. 또는 푸슬린은 스위스 사람이니까 당대 야성의 스위스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이름 불린 만큼 영국 낭만주의 미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일의 학자는 푸실린은 천재 화가라고 불렀고요. 동시대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푸실린의 작품은 감정을 없는 평론가들이 읽을 수 없는 표현력은 지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그림 속 인물 또는 배경으로 시각화한 방법은 이후 풍자화와 캐리커처 제작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소.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문화영상학과 이문소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낭만주의 화가 필립 오토 문계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문계는 화가 프리드리히와 더불어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1777년 독일 불가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생전 아침, 필센백의 아이들, 예술가의 부모와 아이들 등의 작품을 남기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함부르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계를 소개하기 전에 문계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 요소로 알레고리, 동심, 색채론을 꼽아보았습니다. 이들을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고리입니다. 문계는 야콥 베메 등의 독일의 신비주의 우주론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알레고리에 도전하고 새로운 풍경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알레고리는 우의화로 번역되며 추상적인 개념과 사상을 비유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어 암시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계에게 대상을 정교하게 모방하는 미메시스의 화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풍경화는 아름다운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숭고하게 표현하는 전통적인 풍경화가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세계관이 반영된 상징적인 요소로 파악하여 자연의 요소들을 재배치, 재구성합니다. 그의 작품은 대중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풍경화가 아니라 낭만주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신비로운 무엇처럼 난해한 풍경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 상징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다 보면 낯설지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샘과 시인이라는 작품은 문계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풍경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상징적 요소가 담긴 대상들은 참나무와 너도 밤나무, 악사와 요정, 그리고 샘과 아이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 참나무 아래에 서서 리라를 연주한 악사는 대지와 남성성을 상징한다면 그림 오른편 너도 밤나무 아래에 있는 샘가에 비스듬히 누워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정은 물과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양극을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예술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문계의 작품 샘과 시인은 낭만주의자들이 품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네, 두 번째는 동심입니다. 방금 전 작품 샘과 시인에서는 6명의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룬게의 다른 작품에서도 어린아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샘가의 어머니와 아이란 작품에서 벌거벗은 아이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붙잡고자 애쓰는 장면은 익숙한 나르시스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룬게에게 동심은 낭만주의적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고전주의가 완고한 성인의 예술이라면 낭만주의는 창의적인 아이의 예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채론입니다. 룬게는 혈뿐만이 아니라 색채 이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룬게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1806년경부터 핵심적인 창작 이론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1810년 함부르크에서 출판된 색채구는 같은 해에 간행된 괴테의 색채론과 더불어 19세기 초 독일에서의 색채 연구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습니다. 룬게의 색채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을 바탕으로 색채의 모든 사용관계와 흔하고 수학적 기호를 통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3차원적인 색채구는 색채 이론의 역사에서 미술가의 손으로 쓰인 최초의 입체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원. 네, 안녕하세요. 유수문화영상학과 이사학번 정혜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예술가는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화가 소치프 말로드 워렌 톰머입니다. 그 발표 순서는 먼저 화가에 대해 소개해드린 다음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워렌 톰머는 24세 왕립 예술연구원에 입학했습니다. 그 작품을 변론적인 재색과 상상력이 풍부한 풍경, 교롱적인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1796년에 그린 바다의 어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화가의 첫 번째 전시대 유화입니다. 그 다른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을 화가의 제일 유명한 작품인 정한 틴메르츠의 마지막 항해입니다. 이 작품을 지금 런던의 영국 우리 미술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선으로 화가의 촉기, 후기, 화분병화를 통해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월렘트너는 자용 형상, 자용 재해, 해비, 분경, 복부, 스모크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월렘트너의 촉기 작품을 좀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호기의 요화를 장사할 때 수채화 기법을 적용되었습니다. 그 너녀에는 요화가 더 투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후기 작품에서는 물체의 윤곽을 거의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월렘트너는 그림의 주요 특징은 색채의 활용에 있어 유사색의 대비가 많지만 색상이 분포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림 전신이 됐고 정신이 되는 구도가 정화학의 분체입니다. 월렘트너는 후게 몬네 같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시현 오늘 안 왔어요? 정시현 안 왔나? 네. 그러면은 정재환.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36914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피레네의 산맥의 성, 누구의 작품일까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누구의 작품일까요? 정답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욕망의 산, 누구의 작품일까요? 정답입니다. 제 작품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작품의 공통점은 초현실주의, 시르레알리즘에 있다는 것에 볼 수 있습니다. 시르레알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를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 문학 예술사조입니다. 현실적인 표현을 극도로 확장하거나 왜곡하여 상상의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무려 400년도 더 전에 초현실주의를 그려낸 예술가가 있으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소개할 예술가는 바로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저는 그의 작품보다 예술가 그 자체인 예술가 보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는 네덜란드 스웨트로헨 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작품은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의 작품을 양식과 기법을 기준으로 작품의 연대기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 작품 안에 서로 다른 양식과 기법이 공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확한 연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작품을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다룬 주제는 크게
종교와 도덕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가 섞여 있는 예가 많습니다. 르네상스의 홍대병. 제가 교수님 나오는 홍대를 뭐 그런 비하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홍대병 정말 저희가 쓰는 홍대병의 단어로서 쓰는 겁니다. 보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활동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대표되는 남유럽 르네상스의 밝은 자신감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에 관심을 가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스가 산 때는 이성과 과학가 인간을 믿었던 낙관론의 시대 르네상스의 절정기였지만 그는 이들에게 고딕 부흥가 중세주의자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구시대적인 비관주의를 보여줬습니다. 잦은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쟁, 반란 등 역경의 14세기를 겪은 사람들의 일부는 1400년에 안 왔던 세상의 종말이 1500년에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보스의 그림은 이들의 입장을 같이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의 그림 속 세상은 곧 심판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제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섭고 추악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섭고 비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악마를 만든 자, 그가 인류의 역사를 그려내는 시선은 매우 염세주의적입니다. 그 이전에 최후의 심판 주제를 다룬 미술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저주받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보스의 작품에서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천국 없이 지옥만 그린 그림도 많습니다. 여기서 그의 개성적인 상상력이 10분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독창적인 지옥의 지형과 기괴한 악마, 역겹고 끔찍한 고문의 이미지를 창조해냈습니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재평가되는 19세기 이전까지 보스의 별명은 악마를 만든 자였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쾌락의 정원. 그의 작품은 앞서 말했듯이 400년을 앞서서 초현실주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은 보스의 대표적인 쾌락의 동산인데요. 쾌락의 동산은 세상의 창조 과정과 지상, 천국, 지옥의 환영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작품의 복잡한 도상학적 의미를 밝혀내려 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쾌락의 정원 중 지옥의 모습을 확대한 것입니다. 오, 매우 기괴합니다. 화면 중앙에 청백한 흰색 나무 다리를 한 기괴한 인물이 곁눈질을 하며 관객을 노려보는데요. 이 그림은 정말 현실적인 표현을 극도로 확장하거나 왜곡할 상상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초현실주의적이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림이네요. 네, 굉장히 기괴하고 꿈에서 오거나 볼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초현실주의의 아버지. 초현실주의의 작품은 되게 다양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보스의 작품 또한 중세의 연금술, 점성술, 마술, 당시 네덜란드의 민담 저승 여행기 같은 문학 작품 등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정신분석자인 카를 융은 그를 무의식의 발견자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그의 그림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보았던 살바도르 달리 등 많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보스를 그들 미술의 선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그리트 달리, 정재현, 칼융 등 초현실주의 아버지, 저희는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초현실주의를 현재까지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의 그의 별명은 악마를 만든 자였지만 그의 예술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나서는 그는 새로운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기괴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지호, 차동규, 천덕유엔, 최영한 7, 최영한 8,
낭만주의 덜한 거 마저 하고 상징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술의 역사, 예술 개념의 역사, 예술 이론의 역사를 쫙 살펴보고 있죠. 근데 예술이 지위가 낮았다가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순수예술의 개념이 없다가 생겨났죠. 생겨난 이후에 예술의 역사가, 예술의 지위가 점점점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일어난 현상은, 동시까지는 아니고 서서히 일어난 현상은 예술이 사회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공동체 형성하고, 기억하시죠? 국가도 거부하고, 가족도 이제 막 거부하고, 옳고 그름의 도덕적 교훈으로부터도 이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예술가들이 교회나 왕궁이나 귀족에게 커미션 받지 않고 작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파는 예술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19세기에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그런 시장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좀 대두가 돼서 18세기 이행기를 거쳐 19세기에는 더 이상 커미션 작업이 별로 없고 많은 작가들이 시장에 곧바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 뛰어드는 건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가는 사업을 이제 덜 받는데, 시작하면서 작품을 커미션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제나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거 간섭을 받게 되고, 과정에도 계속 이제 간섭을 받는데, 자유롭게 작업을 하면 그런 간섭은 없죠. 대신에 커미션 작업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돈과 명예가 처음부터 약속이 돼서 시작을 한 건데, 시장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동시에 불안이 있죠. 이제 내 작품이 안 팔리면 돈 한 푼 안 들어오는 거고, 내가 명성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작가의 이제 전형적인 우리 상징적인 인물이 고흐잖아요. 고흐는 살아생전에 거의 작품 팔지 못하고, 거의 딱 2점인가 밖에 팔지 못하고, 고흐의 동생이 테오가 갤러리에서 일하면서 형의 작품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갤러리 당대에 인기 있는 작품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팔렸죠. 이러면서 그 시장이 아무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도 이제 모차르트는 커미션을 받아서 작업을 한 경우고, 최초의 자유로운 음악가로 보통 우리 베토벤을 꼽죠. 그래서 베토벤은 자기가 작품을 미리 작곡을 해서 그거를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베토벤은 이제 천재적인 창조적인 예술가의 첫 번째 전형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19세기에 예술이 이제 사회로부터 이탈,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의 그 프랑스 혁명을 만들어낸 그 부르주아 문화는 우리가 봤듯이 18세기에 굉장히 서민적인 그리고 청교도적인 그런 문화, 교훈을 중요시 여기고, 평범한 일상을 리얼리즘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경향이었는데, 이제 그 낭만주의자들은 그것에 점차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부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신비로운 곳, 초자연적인 것, 그 인간의 어떤 광기를 비롯해 인간의 내면,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이탈해서 방랑하는 사람, 모험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험난한 자연에 도전하는 사람, 그런 인간상, 그리고 그 역동적인 세계상, 이게 험난한 자연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남팔에서 뭐 헤매든 무슨 산에 올라가든 바닷가를 가든 정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이 파멸할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카스파 다비드 프리츠처럼 그의 비관적인 모습을 뭐 폐허라든지 이런 종말이라든지 폐허라든지 이런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부활하고 순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또 상반된 세계관까지 낭만주의가 다 보여줬던 그런 세계인데요. 제가 이제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낭만주의 예술이 이제 음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특히 성악이 아니고 기악이다. 왜냐하면 가사가 없는 상태야말로 사실은 무한한 흐름 그리고 어떤 낭만주의 자체가 개념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신비라든지 절대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를 하다 보니 어떤 언어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 기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고 음악이 가진 시간 속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그 성격이 낭만주의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이 되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기여를 얘기했었고 바그너의 총체예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낭만주의적 개념이다. 낭만주의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분리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원래 낭만주의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도 그거잖아요. 이 사회는 기계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다 조각조각 분해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로 옆에 게밖에 알 수가 없다.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은 갇혀가지고 알 수가 없고 마치 시계 속의 톱니바퀴의 하나처럼 나사못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예술은 예외적으로 세계 전체를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로서의 세계를 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초월적 세계와 일상적 세계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 세계가 주어져 있는데 평범한 일상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오로지 예술만이 그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고 지상에서의 삶과 여기서 천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 어쨌든 일상에서 놓쳐버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일상은 절대적이지 않고 모든 게 상대적이고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이고 유기체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분명히 유기체적이고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세계도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게 일상에 갇혀서 거기까지 인간이 도달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20세기에도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현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세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최후의 야망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성, 영원성, 무한성 이런 것은 원래 서구 문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속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때는 뭐 철학,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형태로 중세에서는 신이나 천국이라는 형태로 살아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의 세속적 변형이죠. 종교적인 의미가 탈각하면서도 어쨌든 절대에 대한 그 욕망, 절대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의지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20세기 넘어가면 사실 그런 게 이제 없죠. 그러니까 더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 절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전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계와 합일돼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초월적인 것이 싹도 없어지면서 이제 20세기는 어떻게 보면 야망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최후의 그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절대에 도달하려고 하는 최후의 야망을 가지고 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과거와 다르게 그것이 종교적이거나 또는 인간이 수동적이고 인간이 아닌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만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플라톤 시대처럼 아주 소수의 뛰어난 사람만 거기 도달할 수 있다든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술을 통해서 예술가가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술을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도 철학도 일상생활도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절대성의 디테일한 내용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고 했었죠. 우리 수업에 나온 프리드리히 실레겔은 마치 거울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끝없는 움직임, 자기 창조와 자기 파괴라고 하는 끝없는 움직임 속에서 그 절대가 실현된다고. 그래서 절대는 정적인 어떤 실체라기보다 그 움직임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 중에 이제 폐허가 된 교회 같은 그림 생각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실레겔 식으로 말해 보면 폐허가 된 세계는 어떻게 보면 파괴잖아요. 파괴된 그 폐허도 그 폐허 자체가 새로운 숭배 대상이 됨으로써 다시 부활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과 폐허는 사실 새로운 봄과 새로운 그 부활, 그 종교의 부활, 폐허 자체를 새로운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파괴되면 또 하나가 생겨나고 하나가 파괴되면 또 하나가 생겨나면서 끝도 밑도 없는 이제 절대에 도달하려고 하는 무한한 움직임이 이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셸링 같은 사람은 똑같이 역동적인 운동을 얘기하지만 한순간 정지하는 순간이 있고 그거는 자연과 정신이 또는 의식과 무의식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대 딱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절대적이라는 거는 그 외부에 다른 것을 남기지 않는 이 세상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건데 이제는 인간이 자기의 주관에 갇혀있는 존재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을 자기 속으로 말하자면은 침투를 시켜야 되고 내가 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낭만주의자들 생각에 이론적, 개념적 사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개념적 사유는 여전히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분법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 바깥에 나가 있는 거는 나 바깥에 있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성적 사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곤충이나 식물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곤충이나 식물에 감정이입을 하거나 그 곤충이나 식물이 내 속에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상으로 얘는 이렇게 생겼네? 이러면서 막 때로는 뭐 잡아뜯기도 하고 막 실험을 하잖아요. 고양이도 막 실험하고. 그런 사고로는 낭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곳에 다 도달할 수가 없는 거고 자연이라든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고 느끼는 것은 예술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돌을 막 쪼아서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돌을 쫓는 예술가의 작업의 방식이나 그의 상태가 과학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돌을 냉정하게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 나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그 돌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다 정신을 불어넣는 작업이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가 나에게 있어 조각은 돌 속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태도는 과학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작가가 만든 작품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돌이지만 거기에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정신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낭만주의자들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예술만이 이 세계와 나의 정신 사이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거죠.
내 밖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나의 정신은 이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갇혀있는 정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외부와 닫혀있는 정신이죠.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이성적 정신이라면 예술적 정신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정신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와 있어서 프리드리 작품의 그 바닷가의 수도승처럼 그 수도승이 이렇게 가슴을 크게 펴고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세계가 다 들어오고 우리는 동양적 사유로 그거를 무라일체라고, 그러니까 어떤 잡생각이라든가 뭔가 내가 이 세계와 다르다는 자의식 같은 게 딱 사라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증발하고 이 세계가 내 머릿속으로 내 정신 속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냥 무념무상의 순간, 그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도 말하잖아요. 무라일체의 순간이라고.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고 나는 세상이다.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합일 속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정신과 육체, 초월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이성과 감정, 이런 것이 이제 하나로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완성태가 딱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야 된다. 이게 슐레겔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악을 중요시 여기게 됐고, 현대 음악가의 어떤 불협화음, 그 고전주의 음악하고 다른 점을 얘기했었죠. 어떤 틀이 있었는데 음악에는 고전주의 음악은 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으뜸음이 여기 있고 그 으뜸음 주변에 나머지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테마가 곡 전체를 지배하죠. 걔가 제시됐다가 걔가 변주됐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규칙에 딱 짜여져 있었는데, 그리고 협화음을 사용하고 불협화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협화음은 온음이고 불협화음은 반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피아노의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 사이를 반음이라고 하는데 걔를 동시에 누르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통적인 시각이 그렇게 보는 거지, 마치 미술의 작가들이 광인, 기괴한 사건, 그리고 먼 바다나 정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세계를 추구했던 것처럼 음악가들도 이제는 온음만이 아니고 반음, 불협화음을 사용하고 그런 규칙이 이제는 붕괴되기 시작하고 조성의 붕괴, 아직까지는 조성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지만 조성 붕괴의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러나 바그너가 그 이제 불씨를 당긴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가면 무조음악, 조성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쇤베르크와 같은 그런 무저음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악극의 프릴류드 서곡을 제가 영화 음악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희한하게도 영화 감독들이 흑인 낭만주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마 그런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영화에 사용된 곡 말러의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말러의 A 마이너의 피아노 콰르텟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사용이 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거 무슨 영화인가 맞춰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링크가 안 먹어서 할 수 없이 영화가 뭔지 얘기해야 돼. 아유 제목이 다 나와.
네, 셔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마틴 스콜세지인가요? 영화 보신 적 있죠?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말러의 곡이 되게 중요한 부분에 사용이 돼요. 이 디카프리오가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이 디카프리오가 어떤 이제 실종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이제 그 수용되어 있는 어떤 섬에 이제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조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뭔가 이상한 환각에 계속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전쟁 때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가족사 이런 걸로 막 이제 환각과 이 신경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 장면. Since the schoolyard, neither of you has ever walked away from a physical contact. Not because you enjoy it, but because retreat isn't something you consider an option. The word race. 이게 그 장면만 계속 나오는 게 있었는데. 네. Do you believe in God, Josh? I'm quite serious. 또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자기 그 2차 대전 참전 때 그 나치 독일군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장면, 자기가 이 트라우마처럼 계속 시달리는 그 장면에 말러의 피아노 쿼르텟이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Do you believe in God, Josh? 근데 이 피아노 쿼르텟은 말러가 작곡한 곡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말러는 교향곡을 더 훨씬 많이 썼고 사실 피아노 곡은 이렇게 별로 쓰지 않았는데 이 곡은 말러 굉장히 젊었을 때 작곡한 곡이고 이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Do you believe in God, Josh? 근데 이 느낌에서 느껴지지만 이 곡도 굉장히 좀 비장하고 암울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이 그런 불협화음의 사용과 그리고 곡이 아주 짧던지 아니면 엄청 길던지 그리고 음의 강약 그 고전주의 음악은 시작과 끝이 음의 강약이 비슷비슷한데 낭만주의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엄청나게 음량이 커진다든지 그리고 말러는 또 다양한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악기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낭만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포니 5번 교향곡 계속 왜 이렇게 되지? 네, 그리고 그 바그너 중에서 제가 니벨룽의 반지라고 하는 악극을 얘기했는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극인데 이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반고전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각성, 그래서 유럽의 보편적인 문화라고 하면 사실 라틴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국제적인 문화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그런 보편적 기준 대신에 자기 민족의 신화나 전설에서 따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술을 했는데 니벨룽의 반지도 북유럽, 사실 북유럽도 약간 게르만 민족들이잖아요. 게르만 민족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냥 뭐 근친 상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야만적인 그런 부르주아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만적이고 터무니없고 기괴한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이 바그너의 곡을 또 영화 음악으로 사용한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키레 이 네 장 중에서 한 장의 이름이 발키레인데 발키레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그너가 사용한 이 니벨룽의 반지에 나오는 북유럽 전설은 사실은 현대에도 계속 영화나 소설로 계속 부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니벨룽의 반지의 기본 줄거리는 저 반지가 있는데 어떤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지.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뭔가 연상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는 거. 절대 반지. 그거 뭔지 아시죠? 뭐죠? 그쵸? 그 골룸이 마이 프레셔스 하는 거 있잖아요. 걔 영화 제목 뭐죠? 네, 반지의 제목 그죠? 로드 오브 더 링이죠. 그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그 소설을 쓰고 그거를 피터 잭슨이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기본 설정이 지금 니벨룽의 반지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무에서 걔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런 내려오는 전설, 절대 반지의 전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의 원조가 지금 니벨룽의 반지고 사실은 이것도 바그너가 처음부터 그게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전설이 이제 내려온다는 건데 발키레라는 이름도 최근에도 영화에 나왔어요. 혹시 누구 기억나시는 분? 토르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 있잖아요.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발키레들이 나오잖아요. 그 흑인 여자가 발키레로 나오는데 그거는 일종의 여신이죠. 사람이 아니고 여신인데 전사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여전사들인데 전쟁터에서 발키레를 본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발키레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니벨룽 반지 안에도 그 발키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발키레 행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테마가 있는데 이거를 또 영화에서 사용했어요.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 이거를 따서 붙이는 거. 이거 무슨 영화죠? 아까 제목 밑에 나왔는데 프란시스 코폴라의 영화 아포칼립스 나와요. 우리 한국 제목은 지옥의 녹취록이라고 번역된 베트남 전쟁 영화죠.
네, 여기에 지금 계속 깔리고 있는 음악이 또 라이드 오브 발키리라고 하는 발키리들의 주제곡이에요. 근데 제가 바그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도동기, 라이트모티브의 사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극이라고 해도 줄거리나 연기 위주가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재편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기악의 우세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유도동기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대사 이전에 음악으로부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음악이 계속 그 캐릭터를 설명하고 그 캐릭터가 등장할 때는 같은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것을 유도동기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지금 보면은 이 영화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없어요? 셔터 아일랜드는 보신 분 있겠지, 그렇죠? 이거는 이 영화도 기회 되면 꼭 보세요. 되게 명작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이제 미군 헬리콥터가 이제 멀쩡한 이제 베트남 양민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이야기인데 그 장면에 발키레의 행진을 사용했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논란이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발키레들 이제 악의 편으로 지금 간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바그너가 원래 뭐 반유대주의자였다는 둥,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했다는 둥 이러면서 바그너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악명을 좀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그너 자체가 악의 편인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광기 어린 뭐 전쟁 장면 이런데 바그너를 이제 사용을 한 그 첫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감독이 이 이제 프란시스 코폴라인 건데요. 그래서 요 음악이 나올 때 이제 항상 발키레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그 장면을 잠깐 보면요. Espresso. What else? 아까 똑같은 곡이죠. 이번에 이제 그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발키레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갑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그너와 말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러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흑인 낭만주의 음악과 현대 음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고, 아까 말했지만 피아노 곡은 사실 별로 쓰지 않았고 가곡과 교향곡을 이제 말러 얘기입니다. 중심으로 작곡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바그너도 이제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되는 교향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반주와 가곡을 접목을 해서 오케스트라 가곡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했고, 교향악에서 악기 편성을 확대하고 악장수를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자연의 소리나 일상적인 소리, 민요, 동요 등을 곡에 포함시켰고, 불규칙한 화성, 불협화음의 빈번한 사용, 조성의 급격한 그걸 뭐라죠? 조성의 변화, 조옮김이라고 하죠. 곡을 하나의 조성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조로 옮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낭만주의 음악은 그것이 갑자기 급격하게 다른 조로 옮겨간다든지 하는 일이 빈번했다. 한마디로 이제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곡들로 음악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음폭의 확장,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주제 등등. 그리고 낭만주의 음악 전체에 다 해당하는 거지만 굉장히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음악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끌어내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소리를 아주 작게 했다가 갑자기 크게 한다든지 그 길이를 굉장히 계속 늘리면서 뒤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슨 주로 이렇게 감정 중에서도 조금 불안정하고 돌연하고 우울하고 그런 감정들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음악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쉬다가 계속 할게요.